그래서 지난 주말에 대한 이제 모든 관심은 양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있었습니다만 저쪽은 그냥 저질 코미디였고 우리 쪽은 감동의 서사였죠. 먼저 감동 서사가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공식 대선 후보 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브리핑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앞선 세 차례의 권역별 경선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마지막 경선인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에서도 91%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89%를 기록해서 누적 득표율 89.77%로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이 수치를 앞으로 경신할 수 있는 후보는 사실 거의 나오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대중의 1997년 대선 경선 득표율 78.04%, 박근혜의 2012년 83.97%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본선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역대 최고. 와. 뭐 그만큼 민주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출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기정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거기다 대놓고 열심히 그에 대한 보도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죠. 마침 경선 장소도 김대중 그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약간 디너쇼. 언론사들이 약간 트로트 가수 같기도 하고요. 네. 약간 이 광기처럼 이렇게 찍어놨는데 여기 뭐 이걸 이렇게 놨어. 그래서 일단 연합뉴스도. 첫 번째 몇 가지 이제 중요 사안을 찾아보면 역시 최대 득표율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전부 90% 가까운 모든 지역과 모든 부분 안에서 90% 이상을 끌어올리는 놀라운 어떤 그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을 했던 마지막 날 되면 뭔가 잠재되어 있는 세력들 안에서 훅 들어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미 뭐 들어와봐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을 넘긴 했습니다만 그나마도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대의원 투표율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상당히 높은 비율로 김동연에 대한 지지가 변칙적으로 있었던 건 보여집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20만 표 수준의 이런 표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돌이켜서 분석해보면 이미 초반 레이스부터 이 두 후보들과 이재명 대표와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얘네들이 이거를 비장의 칼로 쓰지 않는 그러니까 이러한 짓거리들을 포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그래서 그 반론인지 몰라도 이낙연이가 독자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건 뭐냐? 김경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김동연을 밀어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갖고 있는 키를 쓰려고 그랬는데 10% 미만으로 빠져버리니까 얘네들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1대1 내지는 뭐 7대3 지분을 주장할 만한 명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이재명 후보의 표신에 맡기겠습니다. 뭐 요렇게 가는 분위기로 지금 상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혹시라도 지네가 쥐고 있는 이른바 과거의 똥파리들을 올인을 했다가는 오히려 이낙연이 오히려 움직이기가 부담스러웠다라는 차원에서 이낙연은 독자 세력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김동연을 위해서 민주당 안에 안착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한덕수랑 또는 이쪽에서 올라올 그러니까 그 네 명의 찌질이들 안에서 아니 사실은 3명이죠. 3명의 찌질이들 안에서 올라올 사람들하고 힘을 합치는 쪽으로 뭔가 방향을 바꿔 잡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돈도 태우고 망하고 쪽팔리고
그 다음에 뭐 토론회 같이 할 수는 있겠어요. 그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라와야지 토론회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저 밑에 후보들 하는데 같이 가야 될 걸 아마. 공교롭게도 이번 그 후보 손출에 있어서의 그 경선은 셋 다 나름 행정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사 출신. 다 지사 출신을 경험한 행정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행정가 출신으로서 뭔가 국민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실용적인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했습니다만, 뭐, 김경수의 부울경은 이재명과 같이 가는 걸로 해갖고 이미 이재명 대표가 선점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딱히 다른 걸 내놓지 못했고요. 그리고 뭐, 김동연 같은 경우에 충청권 수도 관련한 얘기들이 일부 있긴 했습니다만 전부 개헌론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버리는 바람에 뭔가 제대로 된 정책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사실은 이 맥없는 대선 경선 하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가 뭘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이번 경선이 아닌 이재명을 통한 대선 이후의 시대를 이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뭘 해줄 것인가, 이재명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언가라는 부분에서 모든 게 시선이 그냥 이재명 입에 다 고정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10%라도 긁어낸 것 자체가 우리 기득권 체계 안에 남아있는 어떤 그 마지막 잔재를 확인하는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고 제일 이제 뭐랄까 그동안 우리 민주당에 있어서 관습이었는데 또 대타합, 대타협 또는 뭐 같이 가는 상생 뭐 이런 거 연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제가 있는 것들이 자꾸 정치 보복 관련해서 안 할 거죠, 안 할 거죠라고 하는 것들을 박제하려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물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정답으로 답을 했습니다. 되게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계속 나 때릴 거야? 나 때릴 거야? 라고 계속 몇 번 확인받는 느낌인데요. 자, 정치보복 문제와 관련해서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 국민들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정치보복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지적해 준 게 있으니 그분의 지적을 참고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이 2022년 6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정치보복 논란이 이니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나한테 묻지 말고 그 윤석열이가 계속 전례를 찾아라는 거죠. 얘기한 적 있지 않느냐. 그리고 수락연설에서 더 충격적인 디테일을 하나 보태주셨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다. 즉 몇 년이 걸리더라도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시효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할 것이며 요거 시효 없이라는 말이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요게 과거까지 소급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일단 기대를 가지게 하고요. 둘째는 뭐다? 철저한 손해배상을 시키겠다. 자손 만일에 상속에 의한 자손에 대한 상속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찾아가지고 손배를 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후손까지 책임지게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이재명 그 후보가 진짜 똑똑하고 너무 믿음직스러운 부분이 딱 이 부분이에요. 기존에는 저쪽에서는 수십 년간 해오던 방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걸거든요. 너 정치 보복할 거지, 정치 보복할 거지. 화해해야지. 앞으로 우리 같이 연대해서 같이 나가야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면 그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또 회피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 현명하게, 그래! 받고, 중요한 건 프레임 전환을 확실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레임으로, 그래.
이 프레임이 더 맞는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큰 죄를 저지른 놈들이 야 아무리 내란을 했어도 처벌하는 건 아니지 라는 논리를 들고 나와버리면 천하의 뻔뻔한 놈 되면서 스스로 매장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아이씨 몸으로 때우지 뭐 정치 그만하지 뭐 라고 끝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표결을 방해했다고 해서 그걸 사형시킬 수는 없잖아. 명확하게 의도가 전달된 것도 아니고 난 또 단순 가담자라서 아니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 그래갖고 내가 간 거지 내가 표결 방해 의사는 없었다니까 그러면 표결을 못 시킬 것 같잖아. 하지만 어떻게 한다?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는데 니들이 일단 저질렀지만 만일에 니들 재산이 상속으로 자손들한테 가 있으면 상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자산까지도 전부 다 민사소송 대상에 넣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많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게 단순히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인식까지 심어줄 수 있냐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역사적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큰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한 단죄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괴감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가? 라는 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확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방법이 있네!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쪽 놈들이 가장 뼈아픈 게 돈 뺏기는 거잖아요. 아, 진짜 난 그것도, 그래, 니들이 그걸 그렇게 금과 억두처럼 생각하고 제일 네 목숨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니, 그래, 오냐, 네 목숨 따위 우리는 빼앗을 생각이 없단다. 다만, 니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뺏어보겠단다. 심지어 상속 재산까지 짚어줬잖아요. 후손까지. 그래서 이번에 내란에 가담했던 국짐자들과 군인들과 거기에 동조했던 모든 세력들은 이제 탈탈 털어 알거지가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라든지 그 이전에 과거사에 연관돼 있는 것까지 과연 우리가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어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가? 검찰이 오바를 하는 거 있어요. 노태우 300억 비자금 계좌를 갑자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에 벌써부터 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이 법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해 네. 갑자기. 아니 왜냐면 자기가 먼저 이거 해놨는데 정말 수사권 뺏을 거야? 이런 의미인 거지. 그래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건데 절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아무튼 완벽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뭐 감이란 말을 쓰기가 그렇습니다만 혼자서 계파 없이 혼자서 보궐선거 국회의원으로 시작해서 경선에서 전직 총리를 이겼고 물론 대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선을 했지만 스스로 다시 제기해서 당대표 연임을 해가면서 대단하다. 민주당의 이런 대승을 이끌어나고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서 경선을 통과한 이재명에 대해서 감히 당내에 누가 이재명의 노선과 이재명의 정신을 무시하면서 딴죽거리는 걸 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지금 민주당 안에서. 왜 그때 그 이재명 대표 깜빵에 쳐넣으라고 했던 수박 새끼들 아직 살아있잖아.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어차피 정치는 명분 싸움이잖아요. 그들의 명분은 지금 뭐 민주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그들의 명분이 제대로 설득될 건덕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굉장히 저쪽은 거지 텐트지만 저희는 진짜 말 그대로 빅 텐트를 꾸리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것들이 또 들어와서 무슨 짓거리라고 또 그걸 빌미로 뭘 뜯어내려고 저지랄을 하지. 이것 때문에 하도 당한 게 많으니까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재명 후보 수락연설을 딱 들으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그냥 저는 믿겠다. 이재명 후보가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니들이 들어와서 빅텐트를 하더라도 이 안에서 나의 어떤 행보라든지 나의 정책에 털끝만큼의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포용하는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거야. 이거는 완벽하게 자기 중심이 서 있고 완벽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 완벽한 능력자만이 할 수 있는 행보거든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내 안에서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우려스러운 중립 내지는 예전에 이 사람도 써야 되나 싶을 만한 사람들을 이제 마구 포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내부에서는 일단 실무적인 최고 선대위원장은 현재 원내대표 맡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고, 그리고 각 최고위원들이 상임선대위원장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명목상으로 있는 이제 고문으로 아마도 이해찬이나 뭐 정세균 같은 사람들을 같이 끌어안을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윤여준까지 상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끌어들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보수 정도에 있는 인사들을 끌어들일 거고요. 조국 혁신당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한 이상 아마 조국 혁신당 인사도 아마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상임선대위에 같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 되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찌 됐거나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연대를 최적으로 높여갈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 녹색당과 정의당과 민생당, 세 당이 합쳐가지고 자체적으로 대선 후보를 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현재 의석수를 갖고 있는 야권은 이미 똘똘똘 뭉쳐진 상황에서 지금 있는 대선을 풀어나갈 거고요. 당장 오늘부터 지역구에 다 내려가 갖고 투표율과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바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계속 태업하고 유세하는데도 나와보지도 않던 지난번 대선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시너지들을 아마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안 하면 찍혀요. 저번에는 열심히 안 했는데 이겼으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됐겠지만, 이번에 열심히 안 했는데 걸린다? 근데 이재명 대표 당선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아예 끝이지. 그리고 보는 일이 얼마나 많아. 지난번에 다 봤잖아요. 어떻게 안 하는지.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선거연대 관련해서는 뭐 공조든 연합이든 연대든 다 할 거라고 했고, 한덕수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비판을 했고, 특이하게 기획재정부가 현재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별도로 딱 짚어서 기획재정부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원래 이제 이명박이 억지로 여기 재정부하고 기획부를 합친 게 이제 합쳐갖고 이 권한을 다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가 기획하고 지가 돈을 쓰는 거야. 이거를 분리해서 원한대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정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정 한번 털어야 돼. 한번 털어가지고 이때까지 뭐 최장목이고 지금 이상하게 이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협상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한번 털어가지고 싹싹 끌어가지고 무슨 짓 했는지 다 봐야 됩니다. 자, 굳이 지금 후보 시절에 왜 기획재정부 개혁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이거 굉장히 무릎을 탁 쳤는데 뭐냐면, 지금 최상무기를 필두로 기재부가 또 장난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알아서 키워. 내가 가잖아. 니들부터 조질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공무원들 특징이 뭐죠? 자기 보신이에요. 최상무기고 나발이고, 얘네들 가버리면은, 어공들 가버리면 늘공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지금 아마 굉장히 내부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판단들이 섰을 겁니다. 저쪽에서는 아직도 이제 멱살잡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공식 행보로서 현충원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현충원에 가면 묻힌 사람이 수만인데, 아니, 왜 꼭 이승만, 박정희, 박태준 묘역을 참배했다 그래요. 그럼 아니 거기만 딱 대놓고 간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전체적으로 있는 그 충원탑 앞에서 헌화하고 그런 건데, 마치 개별적으로 저 묘소만 보고 온 것처럼 이렇게 이걸 써요.
이게 지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리 눈치 본다라는 개념에서 이런 식의 어떤 아니, 왜? 이런 식의 저요, 우리 눈치를 본다고요? 누가요? 그러니까 지들이 지금 너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그래도 이재명이 보수나 뭐 이런 사람들을 한다는 거지. 너 뭐 돼? 학시. 근데 아. 거기에 대놓고 오늘 아침에 방송을 했어요.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만 갖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인터뷰 내용입니다. 똑바로 나온 거. 양민학살, 민주주의 파괴, 장기 독재 이런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지만 동전에 앞면이 있는 것처럼 뒷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여기 와서 과거의 대통령들,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은 예의지만 그 사람들의 양민학살 민주주의 파괴 행위까지 전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야. 이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승만, 박정희, 박태준 명만 간 것 같잖아요. 김대중, 김영삼도 갔어. 다 갔어. 역대 대통령 다 갔어요. 노무현 뭔 대통령은 짓이야. 따로 계시니까 안 간 것뿐이고. 참 진짜 어처구니 없네. 진짜 기사하는 거 봐라. 원하지 마라. 아무튼 이런 개쓰레기 같은 언론들도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절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세무조사하고 뭐 갑자기 거기에 대하 검사 보내서 뭐 조사하고 이렇게 티나게끔 안 해요. 깔끔하게 언론법 개정해가지고 가짜 뉴스 때린 거 손배도 확실하게 때려서 언론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면 그동안 해왔던 거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거짓말 못하게끔 만들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언론이 사실은 길들이기 제일 쉬워요. 지금 언론재단에서 받는 광고가 몇백억인데 그것만 조절해도 금방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냥 명령만 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이 산하기관에 대해서 자 이러이러하게 바꾸고 니네들은 기소청으로 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법이고 입법이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전처럼 검경 수사권 분리 막 이런 건 대통령이 안 해주니까 지랄하는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 명령으로 법 올리고 150석으로 때려가지고 바꾸면 이제 검찰 금방 기소청 됩니다. 세상 쉬운 거예요. 왜? 이재명은 그럴 의지도 있고 명분도 있고 이걸 방해할 수 있는 세력도 한 명도 안 남겨놨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를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경호에 대한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장갑차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경호를 격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많은 그 현장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너무 이재명 대표가 근접해서 부딪히고 있는 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걱정스럽긴 하죠. 왜냐면 이제부터 저쪽 애들은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명의 포졸이 있어도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놈을 못 막을 수 있기 때문에 10번, 20번 경계를 강화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 수랑 연설할 때도 보니까 안에 그 방탄 조끼? 뭐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방탄 방검복을 입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동선과 또 그러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뭐랄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이른바 이제 인터넷 언론이라는 또 유튜브라는 이런 분들이 카메라 들고 이재명 대표의 취재 명목으로 너무 근접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제한이나 규범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조금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 보고 싶어 하고 가까이서 찍고 싶어 하지만 그거를 본인들이 찍겠다고 너무 근접하게 경호선에 가까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조금은 자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우리는 어찌됐거나 큰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고 있는 큰 대선 행보 여기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